오늘도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개학 이후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경제와 사회 파트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가지고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은요, 이 한반도를 두고 격렬한 전쟁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빵 한번 터지게 되죠. 그리고 대한제국은요, 국외에 중립을 선언을 하고요.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그리고 일본은요, 한국 내에서 군사적 요충지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외교 고문을 파견해서 재정 고문으로서 메가타를 파견하는데요. 하고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재정을 간섭하는 고문 정치를 위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를 그리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서로 인정하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이 되고요. 영국과도 체결이 되는데요. 2차 영일 동맹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서로 인정하는 이러한 조약도 국외적으로 체결이 되고요.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나면서 한반도 독점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이 되죠. 그리고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를 위해서 제2차 한일협약이라 불리는 한일 일산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러나 고종은요, 이 조약 체결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서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하죠. 이를 계기로 해서 일본은요,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퇴위하면서 강제적으로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를 도왔던 7명의 매국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정미 7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미 7적이라 불리는 7명의 매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난 시간에 영상 속에서도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이들은요, 일본 차관을 임명을 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병합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냐면 일본의 이 강제 지배에 대해서 의병들이 나서서 항일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 이 항일 의병 운동의 흐름 잠시 또 살펴보게 되면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실시로 인해서 위정적사 유생층들이 주도하에 의병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을미의병이었고요.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이 의병들이 해산을 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조칙이 발표돼요.
그리고 자 그다음 을사의병은요. 을사능력 체결에 반대하는 체익현을 비롯한 유생들과 신들석 같은 이런 평민의병들이 활약을 했다. 의병 운동이었죠. 신돌석 같은 경우에 이 태백산 일대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었고요. 더 이어가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그렇죠. 정미의병은 고종의 이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해산된 군인들이 이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더 올라갔고요. 각국의 영사관에 국제법상 교산단체 인정을 요구합니다. 의병들이 연합을 해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고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일제는요, 이 의병들을 없애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실패로, 의병 활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을사늑약에 의한 항거 활동으로서 또 여러 얘기들을 해보자면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남겼던 장지현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민영환과 주병선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철, 5.25 등 오적 암살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장윤환, 그리고 전명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고문으로 파견됐던 스티븐스를 저격을 합니다. 자, 더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자격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간도와 독도를 이번 시간에 조금 얼른 살펴보고 내용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 그냥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말고 이걸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고 추가 설명할 거 있으면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도입니다. 간도는요, 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영토 확장, 영토의 그 중국과의 국경 경계를 위해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이 비서관의 내용이 자 동쪽으로는 압록 그리고 서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준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토문이라고 하는 이 강의 위치를 두고 청나라와 조선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간도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이 토문강을 두고 우리가 이강이다라고 하는 거와 청나라에서는 이 토문은 두만강을 부르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땅의 면적, 국경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간도를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간도를 함경도의 어떤 행정구역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간도 협약이 맺어지면서 일제가 남만주 철도 부선권을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줘버리는 얼척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땅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자, 독도는요. 1877년에 일본 태정관이라는 책의 내용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이라는 거는 이제 황제 명령
있네요. 명령을 이제 문서화했는데 그 41호 내용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하고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포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 그러나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요 시네마현을 고시하면서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을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무효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밝힐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도 좀 더 보시면 지도 속에서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죠. 이 위쪽이 이제 간도라고 하는데요. 이 왼쪽으로 있는 것이 서간도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북간도입니다. 이 북간도에 이 토문강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토문강까지 있는 곳이 토문강에 흐르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조선은 얘기를 했던 거고, 청나라는 이 두만강을 주장한 거다라는 거 지도 보시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개화기 때의 이제 개혁 운동들 비교해 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선이 일본과 맺은 대표적인 조약들이 있는데, 자, 하나씩 조금 중요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살펴볼 수 있는 거 뭐부터 볼 거냐면, 여기 있는 강화도 조약 체크. 너무 크게 흐를 것 같은데, 강화도 조약 체크,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 체크, 한성 조약 체크, 한일 의성서 체크, 그리고 을사 조약 체크, 장미 7조약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이 정도만큼은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물론 이 표 자체를 좀 외워두면 좋겠는데, 이들 중에서도 한 6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믿고 깔고 있어야 되는 조약이고요. 특히 또 하나 더 보시면 시모노스키 조약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색으로 지금 이렇게 형광펜을 그어놨죠. 그래도 어떤 우리나라 역사 흐름에서 영향을 미친 거긴 하니까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최대한 중요한 것들 위주로 걸러 넣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항 이후에 경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제 내용 살펴보시면요. 자, 일본 상인들에 대한 특권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강화도 조약 및 수호조규 불호 그리고 졸통상장이 체결되면서 무엇이 치외법권과, 그리고 이 치외법권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사재판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본인이 우리나라 땅에서 잘못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일본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이제 치외법권이었죠. 그리고 일본 화폐가 사용권이 있었고요. 수입품에 대해서 과세도 없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양곡, 즉 쌀이나 그 곡물류들이 무제한 유출되는 것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적인 무역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개항 초기에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이 개항이 된 항구 중심지들에서만
무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 개정이 되면서 일본이 내륙으로 진출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륙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조선 상인들이 몰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80년대는요, 중개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요,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하고 쌀, 귀금속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쌀과 면직물을 가지고 교류했다 해서 미면 교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쌀과 면직물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손해보는 거예요? 쌀과 곡물이 손해예요. 면직물은 수공업 물품이었기 때문에 사실 만들 수 있는 양도 이렇게 딱 정해 놓을 수 있죠. 근데 쌀은요, 얘랑 같은 가격에 판다라는 보장은 못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양으로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순간 이런 것, 공업품과 이런 농업 생산물과 교류하는 순간 농업 생산물이 더 피해를 보는 것이 원칙이라면 또 원칙이고, 원칙보다는 어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떤 그냥 뒷받침 역할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도 이렇게 우리를 삶에 힘들게 만들었는데 청나라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은요,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류, 무역장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렇죠? 조청, 상민, 무역장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고, 청나라 상인이요, 개항장과 서울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쉽게 내륙에 진출할 수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전 상인들과 공인들이 조선 상인들이 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홍삼, 인삼, 해산물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다면 수출하고 영국산 면제품이라든지 비단 이런 것, 약재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왔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청나라 상인도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일본 상인들도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니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본 상인들이요, 이 무역을 독점을 해요. 무역을 독점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 경쟁이 끝이 나게 되고요. 이것이 또 결국 청일 전쟁으로까지 전쟁까지 이르는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는요, 일본 상인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또 경제적인
제국주의적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는요, 본격적으로 더욱더 열강의 이권 침탈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권을 차지하면서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독일 등 체국 조항을 근거로 각종 이권을 요구했고요. 철도 부선권, 부설권, 그리고 강산 채굴권, 그리고 산림 채벌권 등 무차별적으로 열강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를 반대한 독립협회는요, 이권 수호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자, 1880년대부터 고려인들 등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소유를 하면서 일제가 토지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는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 구실을 목적으로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고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 척식 주식회사 하나 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정리 사업이 있는데요. 자, 고문 정치가 시행이 되면서 메가타라고 하는 이 재정공론이 실시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법 공포 후 3일 만에 당연행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의 화폐를 이들 외국인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는 못해먹은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은 결국 상공업자들의 큰 타격을 주고요. 화폐 부족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일은행의 금융권 지배로 인해서 세관 업무 담당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이 되기로 해서 일본 제일은행권이 법정 통화가 돼서 사실상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일본의 화폐가 장악을 하게 되고 일본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의 차관 제공과 재정 역할,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과 시설 개선, 경찰 기구 강화 등의 목적으로 차관, 나랏빛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본에 예속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에게 진 빚을 우리가 모아서 갚아주자라는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아마 이거 국채보상운동은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하니까 외운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국채보상운동 포인트로 적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은 경제적인 보국 운동 과정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방공령인데요. 방공령은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반출해가면서 우리나라는 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관들에 의해서
쌀들을 유출하는 것에 금지하는 방공령이 시행이 되고요. 그러나 일본의 반발로 인해서 시류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일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권 수호 운동. 그래서 청나라, 일본 등의 외국 상인이 내륙과 서울로 진출하게 되면서 서울 상인들이 황국 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을 지키자라는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또한 독립협회는요,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로 인해서 만동공동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령도를 빌려달라 라고 요구하는데요. 요구하고 프랑스는 광산 채굴권을 요구하는데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한러 은행도 폐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회인데요. 보안회는 일제가 우리가 이 황무지들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를 합니다. 개간권 또는 개척권 하는데 우리가 이거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데 이 권리를 보안회의 항의로 인해서 저지가 되고요. 농광회사가 건립이 돼서 우리 스스로 황무지를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 국채보상운동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일제가 이제 차관을 제공을 해요. 우리는 필요 없는데 알아서 강제성 있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 돈 때문에 예속화가 되게 되고요. 자, 국민의 힘으로 이 나랏빚을 갚아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대구에서 시작이 되고요. 국채보상기성회가 서울에서 조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대체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돈을 모아서 활동했을까? 하는데 바로 금연, 금주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집에 있는 각종 귀한 폐물들, 보물들을 그냥 서슴없이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이 운동이 중지되고요. 그럼 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등을 통해서 모금 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데 특히 이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료 하나만 볼게요. 자, 사료 보시면 지금은 우리들이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떠칠 때이니 국채 1300만원, 일본에게 진 빚이 13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1300만원은 바로 우리 한 제국, 대한제국의 존망, 그래서 존재하거나 없어지거나 이것이 걸려있다, 직결된 것이라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니 지금 국군은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나라에서는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만일 나라에서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3천리 강도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이다. 이것을 나라에서까지 갚으려 하면은 나라에서 주도해서 갚으려면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걸리면서 걸리고 그러니까 쉽게 빨리 해결이 못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빼앗길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는 한 번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어찌 베트남 등 멸망한 민족의 꼴을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의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채를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채를 받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두면 1,300만 원을 모두 모을 수 있고 그 액수가 미달할 때는 1환, 10환, 100환의 특별 모금을 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돈마소리가 얼른 갚아버리자. 그래서 나라를 되찾자라는 것이 바로 국채 보상운동의 취지였다라는 거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페이지거든요. 네, 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평등사회로의 이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민사회, 근대적인 사회의식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이 흐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요. 그에 따라서 민중의식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 중심의 이런 신분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고요. 실학자들은요, 양반 제도와 노비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개화사상이 등장을 하면서 양반 제도의 폐지를 주장을 하고요. 동학, 천주교 등은 어떤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문벌이 폐지가 되고요. 인민 평등권 확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화당은 군주권을 제한하고 민권 신장을 주장을 했고요.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는 농민들의 평등 의지가 반영이 돼서 불량한 양반들과 횡포한 부호 처벌 그리고 노비 문서들을 불태워버리고 천인에 대한 차별 개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반 중심의 이 신분제가 무너지는데 기여를 했고요. 사실상 제대로 이 신분제도가 법제상으로 폐지됐던 것은 바로 갑오개혁 당시였죠. 그래서 갑오개혁 때는 양반제도와 노비제도 이런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등사회가 되기 위한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봉건적인 폐습들을 다 없앱니다. 뭐 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지시키고요. 그 가부가 새로 재가하는 것, 즉 재혼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고문과 연장법들이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나 갑오개혁에 한계가 있었죠. 법적으로 있던 이 봉건적인 신분제도는 폐지되지만 신분 차별의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립협회는 자유민권도 있었죠. 그래서 민권의식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천부인권 사상이 싹 세상에 펼쳐집니다. 퍼져나가면서 재산권과 신체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강조하고요. 남녀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의 의장으로서 시전창린이 선출되거나 백정이 연사로 나서는 평등의식이 확산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근대적 정치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 실현과 의회 설립운동이 전개됐었고 애국개몽운동으로 인해서 근대적인 사회의식이 확산됐고요. 민주주의 사상이 더욱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의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권하게 되죠. 그러나 일제의 침략으로 이 민주사회 형성이 왜곡돼요. 그래서 왜곡됐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료들 한 번씩 쭉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 모습의 변화는 사실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국외 이주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만주 같은 경우에는 함경도 평안도 등지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을 했고, 청이 한인 거주를 인정하면서 이주가 증가하고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죠. 그리고 연해주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한인의 유복을 허용하면서 함경도 지역에 가난한 주민들이 이주합니다. 그리고 항일운동 터전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을 많이 이주를 했고요. 미국은요, 미국과 수교한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제 유학생들이나 정치적 망명객들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1903년에 최초의 합법적인 이민이 하와이로 이주되고 멕시코 등지에서도 이주를 했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해당하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꽃이 한창이니 나들이도 하실 듯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곱구나. 마음에 든다. 공연 오랜만에 들었지? 지난 가을 적견날 때 뵙고 금년은 처음입니다. 서양술의 응용법을 익혔던 게 기억이 난다. 내 금일 너를 부른 것은 궁박 사정에 권하고 가감없이 전해주니가 너뿐이어서다. 한번 하시지요, 마마. 대관절 제1은행권이 무엇이건데 일본은 발행해서 쓰기를 고집하고 왜 폐하께선 재차 물리신 게냐. 폐하께서 나날이 근심을 더하시니 내 근심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발행하는 제1은행권은 조선에서만 쓰이는 화폐로 그 은행권이 조선 밖을 나가면 밑을 닦기 해도 뻣뻣한 조선에서만 가치 있는 일본 종이 나침배 없습니다. 앞으로 제1은행권이 지속적으로 통용이 된다면 머지않아 일본은 조선의 화폐와 물자를 끌어모을 것이고 조선의 재정은 바닥이 날 것이니 종국엔 일본 제1은행이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어이 대한의 경제를 집어삼키려 드는구나. 내 학당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이래서다. 어찌 사내들만 나라 걱정을 하겠느냐. 이가 완이게 외부 대신에 오른 것은 알고 있지. 예, 마마. 그자는 독사의 혀를 가진 자다. 금일도 정전에서는 은행권에 관한 논의가 있는 모양이던데 내 걱정이 크구나. 폐하, 한반도의 전운이 감돌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사옵니다. 군대를 철수하겠다던 아라사가 남하를 계속한다면 일본 측도 발끈할 텐데 이깟 화폐로 그들의 화를 보탤 필요가 없사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척하사옵니다. 제1은행은 일본 정부의 승인만으로도 통보도 없이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화폐 주권 침탈이옵니다. 말끝마다 주권 하는데 그건 죽자 하는 소리나 진배 없습니다. 백성들 생각도 하셔야죠. 제1은행권 해금을 위해 군함도 정박하는 일본입니다. 이 핑계로 이참에 군함은 왔겠다. 군대까지 밀고 들어오면 답이 없습니다, 폐하. 말이 되옵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라도 나면 애꿎은 백성들만 또 다 되져나가지 않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시지요, 폐하. 경의 말은 옳다. 옳으나 공허하다. 경의 말은 선명하다. 선명하니 사납다. 제1은행권 발행과 준비금 상황 등을 매년 조사하는 조건 아래
제1은행권 통용 금지령을 해제하라.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자, 그래요. 오늘 수업 속에서 했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 영상을 한번 보았고요. 이 영상도 보시면서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 다시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